자, 평형이라는 개념은 사실 저는 화원에서 평형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화학원을 하는 전반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도 평형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다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형을 배우면 너네들이 배우고 있는 나머지 화원 다른 내용 중에 사실은 구라임 이게 되게 많아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1단원에서 하고 있었던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때 문제를 항상 어떻게 풀었냐. A라는 물질과 B라는 이렇게 두 개의 반응물이 반응해서 C라는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A, B 두 개의 반응물 중에 하나는 다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하나의 반응물은 다 사라져야 반응이 멈추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원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화원 1단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형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형은 이렇지 않다. 반응물들 다 남을 수 있다. 이게 평형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원에 내려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아무튼 교육과정상 내려와 있은 지는 좀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그럼 평형이 왜 이게 사실 A, B랑 둘 다 남아있을 수 있냐가 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반응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별로 복잡한 얘기는 아닌 게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정말 간단하게 반응이 일어난 후에 이걸 반응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냐 없냐 그냥 이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음을 물로 녹였어. 이거는 가역 반응일까요? 비가역 반응일까요? 가역 반응입니다. 왜? 우리가 물을 다시 얼음으로 얼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가역 반응인데 자 제가 지금 이 탁자를 나가서 불에 태웠어요. 자 그걸 다시 탁자로 되돌릴 방법 아는 사람. 이런 게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치? 그냥 되돌릴 수 없는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냥 개념 자체는 별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역 반응은 원래 어떻게 표시하게 되냐면요. 이제 반응식을 적을 때 우리는 역반응까지도 생각해서 이렇게 적으면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기존에 적던 대로 DE라는 반응물이 만나서 뭐 F라는 생성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 화살표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뜻 자체가 비가역 반응, 역반응이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화원에 지금 우리가 하는 딱 이 파트, 4단원도 아니야. 그냥 진짜 딱 이 파트, 4단원에 제일 처음 이 평형 파트만 이걸 신경 쓸 거고요. 나머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이걸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위해 기억해야 되는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이 부분만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그럼 가역 반응에 뭐가 있냐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역 반응은 되게 많아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반응 자체가 대부분 가역 반응이야. 역반응이 존재해. 되돌릴 수 있는 반응들이 좀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역 반응이 뭐가 있냐라는 얘기보다는 비가역 반응이 뭐가 있냐를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그쪽만 얘기를 해볼 건데 비가역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4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한 3가지 정도를 다루는 것 같으니까 대충 한 요 정도로 일단 표시를 해두고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가역 반응의 정의입니다. 요게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한 거고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 불가능하다의 정의가 절대 안 일어나야 된다는 아니고요. 역반응,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원래 반응물로 돌아오는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무시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도 그냥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정말 조금만 일어나는 경우도. 그래서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비가역 반응에 해당되는 반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한다는 얘기는 생각해서 떠올려 볼 수 있거나 이미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답이 있을 경우거든요. 연소. 네, 연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책상 밖에 나가서 태우면, 불에 태우면 너네가 이거 다시 원래 책상으로 돌릴 수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연소라는 반응 자체가 비가역 반응이에요. 사실 100% 그런 건 또 아니기도 한데 그냥 대부분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지 연소는 사실 가역 반응, 되돌릴 수 있는 연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화학적인 공정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가역 반응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리가 따로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냅둬도 이 거꾸로 가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걸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으면 그걸 가역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건 아니에요. 꼭 억지로 다른 걸 해줘야만 되돌아간다면 그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냥 냅둬도 되돌아가야 가역 반응이에요. 냅둬도 전부 다 되돌아가진 않아도 일부는 되돌아가야 그게 가역 반응입니다. 그렇지? 그냥 자연적으로 좀 다시 반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 생성물들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뭔 소리냐면 막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이 생성물들만 따로 빼갖고 생성물들끼리 모아놓으면 갑자기 거기서 반응물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 게 가역 반응의 특징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적어도 연소는 그렇진 않지. 내가 태워놓은 게 그냥 냅뒀는데 원래 물질들이 갑자기 생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게? 열에너지? 열에너지와 관련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는 화원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루지도 않고요. 그게 궁금하시면 화투를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네. 화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뽑아라 라고 하면 화학 평형, 평형 파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재밌거든. 거기가 이제 연력학, 열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열에너지 얘기를 하긴 조금 어려워요. 너무 물리적인 내용이니까. 두 번째로는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잘 생각해둬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기체 생성 반응이라는 소리는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기체 생성 반응이라는 요 문장 자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기체 생성 반응은 기체가 아닌 물질들이 반응했는데 기체가 만들어지는 걸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 소리냐면 반응물이 이미 다 기체였고 그래서 반응해서 생기는 생성물도 기체인 거야. 그런 건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반응물 중에 무언가가 혹은 반응물이 전부 다 기체가 아닌데 혹은 반응물이 하나는 기체지만 하나는 기체가 아닌데 근데 생성물이 전부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반응물은 S, G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성물이 G만 있거나 아니면 반응물이 SL 그러니까 기체가 아예 없었는데 생성물 중에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게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기체가 아닌 것들로부터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 그게 기체 생성 반응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걸 뭐 기존에 이게 고1 때 다루는지 고1 이전에 다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학교 때 다룰 거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있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던 것 같아. 맞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원래 질량이 보존돼야 돼. 근데 가끔 질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플라스크의 질량이 바뀌어. 그럼 그건 왜 바뀐 거야? 기체가 생겨서지. 그런 게 기체 생성 반응이라는 겁니다. 기체가 아닌 것들을 반응하고 있었는데 기체가 날아가 버려서 질량이 변한 경우. 그러면 역반응이 불가능하겠지. 왜? 질량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반응에 쓰여야 되는 원소 중에 몇 가지가 이미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럼 그 기체 가둬두면 역반응이 가능하냐? 그래도 불가능해요. 기체가 날아가지 않게 잡아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체 생성 반응이 또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고요. 세 번째, 여기부터는 보통 이 두 가지랑 세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것들 아니다. 세 번째로 그걸 먼저 갖다 놓고
넣지 말고 세 번째로 여기 4번에다 적어볼게요. 지금 얘기할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학교마다 아예 안 가르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단 뭐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화학 반응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반응물들이 AQ나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나 수용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에 비해서 생성물 중에 솔리드, 고체가 끼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 물에 녹았거나 물처럼 액체 인상된 애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다 액체 같아 보이는 것들끼리만 반응을 했어. 근데 반응 결과 갑자기 고체가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 고체 물질을 앙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러면 그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런 반응들의 특징 자체가 얘네들이 용매, 물이라고 하는 용매상에 녹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반응을 했더니 고체로 나왔다는 소리는 얘는 더 이상 물에 못 녹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했었는데 물에 녹지 않는 게 나와버리면 다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원래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요즘엔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그냥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히나 고2 화학 단계에서 앙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앙금이란 물질들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대부분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앙금은 실제로 대학교 과정까지 가보면요, 우리가 사용하게 되거나 이용하는 앙금은 CaCO3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앙금이라는 것 자체, 이 물질, 앙금이라는 종류의 물질들 자체가 별로 안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학교가 오히려 뒤에 걸 어렵게 낼 생각이 없을 때 앙금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뒤에 걸 어렵게 낼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은 굳이 앙금 같은 걸 가르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번 중화 반응입니다. 얘가 1, 2, 4번은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중화 반응은 사실 비가역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 조금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가역 반응에 넣어주긴 합니다. 근데 중화 반응이 뭐야? 그치? 산성 물질, 산과 염기성 물질, 염기가 만났을 때 뭘 만들어내요? 일단 염이라고 하는 거, 이 염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랑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 그치?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중화 반응의 알자 반응식이 어떻게 됩니까? 알자 이온 반응식. 그렇죠?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죠. 그래서 나머지 산 같은 경우는 H 플러스를 내보내고 나면 음이온 쪽이 남는단 말이야. 그리고 염기성 같은 경우는 OH 마이너스를 내보내고 나면 양이온 쪽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지. 왜냐면 걔네들은 실제로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경꾼 이온들이 있는데 그냥 그 구경꾼 이온들을 합쳐서 적어놓는 걸 그냥 염이라고 합니다. 원래 염의 정의라고 하는 게 중화 반응 산물로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들이 뭉쳐있는 거, 이걸 그냥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건 딱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중화 반응 결과 나오는 물질 중에 물 아닌 게 염인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염은 되게 중요한 물질인데 그것도 사실 화투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화투랑 연관성이 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씩 언급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진짜 약간 그걸 왜 자꾸 화투에서라는 얘기는 굳이 왜 하냐면 저한테 다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설명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갖고 약간 화투에서 해야지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역반응이 가능해요. 근데 역반응이 아주 조금만 일어나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뒤로 얘기할 내용에서 꽤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서 그래서 언급을 꼭 하는 겁니다. 지우지 말 걸 그랬나?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이 평형은 근데 이제 비가역 반응이 이런 게 있더라 라는 얘기랑 그럼 이거 외에는 대부분 다 가역 반응이더라 라는 얘기를 살짝 이렇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구분 정도를 살짝 얘기해 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냐면 이 뒤에는 이제 이 가역 반응이라는 건 실제로 평형이라는 걸 이뤄요. 이게 뭐냐면 정반응,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왼쪽 반응물과 오른쪽의 생성물에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의 반응을 우리는 다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다. 즉 거꾸로 되돌아오는 왼쪽으로의 반응이 역반응이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다면 그러면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재료를 다 쓴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가는 반응만 계속 일어난다면 재료를 다 쓰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자꾸 거꾸로 되돌아와서 재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존재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돌아오는 반응이 존재해버리면 재료를 다 쓰는 게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정반응이 겉으로 보기에 어때 보이겠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겁니다. 재료가 사용되는 속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재료가 사용되는 속도와 결과물이 다시 재료로 돌아가는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땐 재료의 양도 변하지 않고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변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우리가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을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그 평형이라는 상태 자체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과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 상평형과 용해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래도 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상평형, 용해평형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놓고 뒤에 화학평형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화학평형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빨리 저기 하고 싶어갖고 약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상평형, 용해평형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놓고 뒤에 화학평형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자, 상평형, 용해평형은 상평형은 상과 관련된 평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이 뭐예요? 화학에서 상은 무슨 뜻일까? 상태? 네, 상태. 뭐? 고체? 액체? 기체. 이걸 우리가 상이라고 해요. 상태, 상.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건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얼음이냐, 물이냐, 수증기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얘기는 굳이 하지 말고 물하고 수증기 얘기만 한번 살짝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근데 우리 끓는 것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끓음에 대해서는 화투대가 보통 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린 끓음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증발까지만 대충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게 100도씨여서 끓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물을 담아놨어. 그것도 꽤 시원한 물이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게 심지어 겨울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그 이유는 증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물이랑 수증기는 상변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과정과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과정, 정확하게는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기화라고 부르고요. 수증기가 물로 다시 돌아오는 건 뭐라고 불러요? 액화라고 부르는데 이 양쪽의 반응이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뀌는 과정과 얘가 바뀌는 과정이 다 일어나거든.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컵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증발해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 담아놓고 컵에다가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한다고 생각해봐. 그 컵 안에 물이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을 겁니다, 보통. 종이컵 정도의 물은 일주일이면 다 증발해요. 근데 자, 제가 지금 이 물통에 있는 이 물을 이걸 뚜껑을 닫아놓고 가서 다음 주에 갖고 다시 와서 확인했을 때 그때는 이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혹은 똑같지는 않아도 다 증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왜 뚜껑이 있으면 다 증발하지 않고 뚜껑이 없으면 다 증발할까요? 막혀 있어서. 이 막혀 있어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게 이 증발하는 속도와 이 수증기가 다시 물로 액화되는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이 증발 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컵 안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물 분자와 수증기 분자 중에서 물 분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얼만큼 있고는 별로 안 중요하고 보통 이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실제로 그렇겠지. 온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물의 증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너네 물 증발이 뭔지 알아? 물의 증발이라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뛰쳐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니들이 몸에 힘이 좀 없어. 별로 이렇게 몸에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굳이 뛰쳐나가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공부를 그냥 계속 하겠지. 근데 지금 막 몸에 힘이 너무 넘쳐. 막 나가서 뛰쳐놀고 싶은 상태야. 막 진짜 몸에 힘이 너무 넘치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놀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놀게 되는 비중이 늘어나겠죠. 진짜 실제로 증발이 딱 그래요. 물 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쉽게 뛰쳐나가지게 되고요. 물 분자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으면 쉽게 뛰쳐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이 에너지를 많이 가졌다. 즉 온도가 낮다. 에너지가 많다. 많다가 온도가 어떻게 낮다예요? 에너지를 많이 가졌다가 온도가 높다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적은 건데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되고 온도가 낮으면 증발이 안 돼요.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온도를 고정해 놓고 해요. 한마디로 증발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기화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꾸준히 어느 정도의 속도로 계속 증발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수증기가 물로 돌아오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수증기는 이미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애들이잖아. 근데 그래도 그래봤자 수증기를 이루는 입자들은 물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이 이 수증기 분자들이 요 물의 표면에 와서 닿잖아? 그러면 이 물 표면에 있는 물들이 이 수증기 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요 표면 쪽으로 가서 잘못 부딪히게 되면 그대로 물로 끌려 들어가서 물로 다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액화라고도 하지만 주로 이 증발에 대한 반대 표현으로 얘기하는 건 이걸 이제 우리가 증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반대 표현은 응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축은 여기 물 표면에 수증기가 와서 부딪혔을 때 응축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응축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겠어? 물의 표면이 넓으면 당연히 그렇긴 하겠죠. 근데 물의 표면 정도는 뭐 그냥 어떤 컵에 담겨 있느냐. 실제로 영향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수증기가 얼마나 많은가? 야, 수증기가 많으면 더 많은 애들이 물 표면에 와서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로 바뀌는 애들이 더 많겠지. 수증기가 적으면 물에 와서 부딪히는 게 적잖아. 그러니까 덜 바뀌겠지. 예를 들면 아까 습도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수증기의 양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뚜껑을 열어놓으면 여기 와서 부딪히는 수증기가 많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수증기가 많겠습니까? 나가 놀겠지. 그래서 수증기가 증발이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갇혀있지 않게 되니까 그냥 다 나가서 물에 부딪힐 일이 없는 수증기가 돼버립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이걸 막아놓게 되면 증발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럼 여기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빨라져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해. 근데 그거의 역반응, 거꾸로 반응인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두 속도가 어떻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야? 같아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살짝만 증발을 하고 나면 위에가 수증기로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의 양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원래는 일정한 건 아니고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온도를 어떻게 해두냐면 일정한 온도 혹은 표준 상태 온도 혹은 20도, 25도. 그러니까 1리터의 부피가 24리터거나 25리터인데 맞춰놓고 문제를 주로 많이 풀게 될 거거든. 아보가드로 기준으로. 그래서 온도는 어차피 일정할 거라서 증발 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우린 좀 근본적으로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응축 속도는 수증기 양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차피 수증기의 양 자체는 는다고 해도 너무 수증기가 늘어나는 이 공간 자체가 넓잖아. 사실 내가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수증기가 퍼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 방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증기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늘어난 수증기가 저 물 표면에 부딪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거의 응축이 안 일어나는데 닫아두게 되면 여기 어느 정도 수증기가 차게 되면 바로 응축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물 표면에 부딪히기가 쉬워지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화학 반응은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물질이 부딪히는 확률에 따라서 이 확률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응축 속도라고 하는 건 수증기 양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수증기의 양과 비례한다. 우리가 흔히 이걸 생성물의 양과 비례한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고 증발 속도는 일정하니까 그게 만나게 되는 평형, 동적 평형 시점이 오는데 그걸 이제 뭐 상평형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고, 이건 밑에 있는 용해 평형도 완전히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너네 용해 평형은 용해 반응이 뭡니까? 물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었을 때 이 뭔가 넣은 이 물질이 물에 녹는 반응을 용해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용해 반응에서 얘가 물에 녹게 되는 그 과정, 우리가 말 그대로 용해. 너네 용해의 반대는 뭐게? 용해의 반대라는 소리는 이미 물에 녹았던 물질이 다시 물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걸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부르게? 그치, 석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용해와 석출의 관계도 증발과 응축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용해 반응이라고 하는 용해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입자들이 물이랑 친할수록 용해는 쉽게 잘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 각각 이 고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물이 와. 그래서 물의 인력으로 이 입자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들도 같이 이렇게 붙으려고 더 잡아당겨. 그러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나올 겁니다. 끌려서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 나올수록 이 가운데 입자를 두고 그 주변을 물 분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계속 물 분자들이 이걸 둘러싸기 위해서 이 입자를 끌어당겨. 그리고 결과적으로 입자가 여기서 완전히 분리되게 되면 주변이 다 이렇게 물 분자로 이렇게 둘러싸인 상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물에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수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물에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물 분자에 둘러싸인 상태가 된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해라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입자가 떨어져 나와서 물 분자에 둘러싸이게 되는 게 용해라고 하는 건데, 이 용해도 증발처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결국은 이 고체 입자를 이루고 있는 이 입자들이 이 물 분자한테 잡아당겨졌을 때 얼만큼 쉽게 이렇게 뜯겨져 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지. 쉽게 얘기하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입자들끼리의 인력보다 물분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려면 원래 이 안에서 이루어져 있던 결합을 이겨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이기려면 각각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많아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안의 힘은 뭐였을 거야? 인력이지. 우리 앞에서 내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인력은 에너지를 줄이는 힘, 반발력은 에너지를 늘리는 힘. 반대로 그래서 에너지만 늘어나도 반발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많아지면 반발력, 이 안에서의 반발력이 늘어나면서 바깥의 물분자 쪽의 인력에 더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나가게 돼요. 이게 근본적인 과학 이론이긴 한데 모르겠으면 대충 온도 높으면 잘 녹아. 당연한 얘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냥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지? 뜨거운 물에 소금 녹일 때랑 차가운 물에 소금 녹일 때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이것도 화학적으로는 틀린 거긴 한데 우리가 화원에서 그것까지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대충.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용해되는 거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 근데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우린 온도는 일정한 상태로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석출되는 건 뭐냐면 다시 이 고체 덩어리한테 돌아가야 석출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고체 덩어리로 돌아가는 건 어떤 거겠어? 아까 증발이랑 똑같아요. 이 물 안에 녹아서 돌아다니는 입자들이 여기 고체로 뭉쳐있는 입자들한테 가득 부딪혔을 때 가서 여기 있는 입자들한테 다시 끌려 들어가서 합쳐지는 거야. 이게 석출입니다, 결국. 그러면 부딪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석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수증기 입자가 많아진 것처럼 물에 용해된 입자가 많아질수록 석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용해 평형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는 이 용해 평형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석출 속도가 찔끔찔끔 빨라져 봤자 용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뭐 미숫가루 같은 거 찬물에 녹인다거나 할 때 차가운 데 녹이면 잘 안 녹는 이유가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를 굉장히 쉽게 따라잡기 때문에 그래요. 용해 속도 자체가 느려서. 그래서 안 녹는 겁니다. 정확하겐 녹권이 있는데 녹는 만큼 석출되고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더 녹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요. 너네 선생님 이거 휘저으면 녹던데요? 너네 휘저으면 왜 녹게? 휘저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만큼 더 녹는 겁니다. 용해 속도가 살짝 더 빨라져서. 아무튼 그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증발과 응축이라는 반응하고 용해 녹는 것과 이 녹은 게 다시 나오는 용해 석출의 과정하고 이 둘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이론은 똑같은 거야. 그냥 용해와 증발이라고 하는 건 온도의 영향을 받는 애인데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반응입니다. 물이 증발되는 걸 정반응으로 두고 용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물에 넣어준 물질이 이 물에 녹는 걸 용해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정반응이라고 봤을 때 그 역반응이 되는 용해에 대한 역반응 석출과 증발에 대한 역반응 응축은 둘 다 생성물의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애들인 거지. 용해된 물질의 양의 영향을 받아서 석출 속도가 빨라지고 수증기의 양에 따라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정반응인 증발 용해 속도와 역반응인 석출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처럼 보이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더 이상 녹지 않는다,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는 틀려요. 기존에는 그런 상태를 그냥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로 얘기했었잖아. 아닙니다. 실제로는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 그리고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가 정답이라는 거지. 이제는 녹지 않는다, 증발하지 않는다 하면 틀리다고. 그런 개념이 이 동작 평형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이걸 화학 반응에 가서 적용시키면 화학 평형입니다. 그래서 화학
화학평형은 사실 우리가 화학평형을 진짜 깊게 얘기하잖아? 졸라 어려워요. 왜? 당연하지, 화투 건데. 사실 화학평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 영향 받습니다. 근데 온도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정반응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지는지 온도가 낮아질수록 빨라지는지가 그때그때 달라요. 보통 발열 반응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느려지고요.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지거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거기다가 이것저것 할 얘기가 진짜 많아지는데 그걸 지금 다 디테일하게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고 만들어진 단어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말은 화학평형이라고 돼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루던 것처럼 지금도 알면 될 건 그냥 간단합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어떨 것 같냐면 반응물의 농도도 변하지 않고 생성물의 농도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반응을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올 거예요. 그걸 화학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딱 이 정도의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이걸 계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깊게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우린 이거는 딱 한 가지 핀포인트에 대해서만 깊게 들어갈 건데 그게 중화반응이에요. 우린 이 중화반응에 대해서만 이제 이걸 깊게 가지고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중화반응 앞에서 뭐라 그랬어? 비가역이라고 했지. 그럼 중화반응은 화학평형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비가역으로 보는 게 맞아. 왜 비가역이라고 했었냐면 역반응이 너무 조금만 일어나서. 근데 그 너무 조금만이 꽤 유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유용해서 좀 써보려고 그 중화반응에 대한 가역반응, 비가역반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서도 이게 꽤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평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야. 정확하게는 어떤 거에 대한 평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중화반응의 정반응을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치? 저거. 그러니까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은 저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역반응이 조금씩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는 너네 이게 무슨 소리게요? 그러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어디 갔어?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H2O가 되는데 그 거꾸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는 뭐게? 저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이 물에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아무것도 안 탔으니까 이거 중성 상태의 물이거든요. 중성 상태의 물에도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25도 기준으로 몰라요. 25도씨 기준인지 0도씨 기준인지 저는 이제 이게 좀 가끔씩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몇 도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정 온도 기준으로 정확하게 H 플러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만큼 OH 마이너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만큼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산성이나 염기성이 되진 않아. 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떠니까? 같아야 돼요. 당연하지. 이건 원래 순수하게 다 H2O였을 거거든? 그럼 얘가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개수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얼추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7이 들어가 있거든? 중성 7. 중성 상태에 뭐가 7이지? pH가 7이거든. 그 이유가 저겁니다. 그 이유가 저거인 건 좀 뒤에 얘기하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걸로 툭 던져봤는데 뭐 바로 pH가 나와서 좋긴 좋은데요.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 이 H 플러스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아마 특강 들을 때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라서 특강 들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었을 내용인데 실제로 H 플러스라는 물질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 H 플러스 즉 수소이온이 마음껏 존재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뭐야? 여러분들 지금 편의점에 가서 레몬 주스 하나 사시고 흔들면 태양이 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요. 양성자끼리 부딪히면서.
왜냐면 여러분 H 플러스 양성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H 플러스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거 원래 원자핵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는 우린 얘기를 하지. 원래 이게 수소지. 그리고 이게 H 플러스가 되면서 이 전자가 없어졌지. 그치? 근데 이거 남은 게 수소 원자핵이잖아요. 수소 원자핵에 뭐 들어있어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수소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핵 자체가 그냥 양성자입니다. 뭐 껍질 이런 게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냥 양성자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 잃은 H 플러스라는 이온 자체가 그냥 양성자예요. 이거 영명이 프로톤입니다. H 플러스 영어로 읽으면 프로톤이에요. 양성자야 그냥. 그래서 H 플러스가 실제로 진짜 H 플러스라고 우리가 적는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진짜 큰일 나요. 양성자가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거거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럼 우린 평소에 여태까지 H 플러스라고 했지 않느냐? H 플러스는 절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린 저걸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H3O 플러스. 이미 저희 거기 프린트해서 앞에 분자 구조에 하면서 했었죠. 저거 뭐야? H 플러스가 H2O한테 빌붙어 있는 거야. 배이결합. NH4 플러스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H 플러스는 원래 자연 상태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어딘가에 배이결합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NH4 플러스나 H3O 플러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H3O 플러스. 그래서 원래 우리 중화반응 알자이온 반응식은 실제로는 이렇게 적어야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하기 H2O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같은 거지. H2O 두 개를 합쳐서 적어놓든가 따로 적어놓든가 뭐 그건 별 차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쪽은 이걸 두 개를 따로 적는 것보다 이걸 EH2O라고 적는 게 더 편하긴 할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중화반응의 역반응처럼 이렇게 적어놨던 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번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H2O가 만나면 H3O 플러스랑 OH-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의 역반응인 거지. 이해됨? 되죠?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일어나냐면 그냥 일어나요.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쥐들이 그러겠다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현상을 봤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파악해보기 위해서 식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 잘 모릅니다. 저 현상의 진짜의 이유, 왜 물은 자동 이온화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적어도 화투 혹은 제가 배웠던 대학교 과정 안에서도 일단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배운 과정 안에서는. 뭐 화학 전공자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화학을 완전히 전공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딱 그냥 저렇게 되더라라는 걸 그냥 저렇게 적어놨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뭐 이것만 봐도 알다시피 사실 이거 진짜 조금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이거 진짜 개 조금 있는 거예요. 10의 - 7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의 - 7제곱이면 대충 뭐야? 100만 분의 1이냐? 아닌데? 천만 분의 1이구나. 1000만 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조금 있는 건 맞아. 그래서 비가역 반응으로 일단 불러주긴 합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긴 해서. 근데 아무튼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급발진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건 화투고, 여기서 최대한 단순한 것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화원입니다. 딱 여기서 분기점이야. 화투에서 3년기 화학평형은 이걸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꽤 재밌어. 여러분은 화투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맛보기를 하나 해봐드리면요. CH3CONA 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거 산성 물질이에요, 염기성 물질이에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어야 맞지 않아요? 네, 실제로 얘는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그 물은 염기성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부터 해갖고 배우는 게 화투예요. 그 기본 이론이 저기에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난 너무 좋아해 진짜. 세상에 화투가 제일 재밌어. 제가 화학을 좀만 더 잘했으면 화학 관련 전공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럼 이제 화원에서는 어떤 얘기까지만 할 거냐면 아까 얘기한 그 pH랑 pOH 이놈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에 더 가까워요. pOH는 아마 처음 보실 건데.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이 이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3O 플러스도 그렇고 OH 마이너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뒤에 단위를 뭐로 붙였었어? 몰농도. 우리가 흔히 몰퍼리터라고 많이 쓰는 몰농도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몰농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반응은 양, 몰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라 몰농도,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양이 얼만큼 있느냐가 아니라 농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수는 총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냥 몰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린 몰 농도를 표시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우스 기호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자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자 이 둘을 곱한 값을 KW라고 부르거든. 원래 K라고 하는 건 화학 평형 전반적으로 쓰이는 모든 평형 상수에 대해서 붙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KW라고 하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과 관련된 상수라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이렇게도 부르고요.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KW가 됩니다. 뭐 실제로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화학 표현 그냥 K라고 부르기도 하고 KA라고 해서 애시드 화학 평형 그러니까 산의 화학 평형이 있고 KB 염기 베이스 염기의 화학 평형 상수도 있고 다 화투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일단 무시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KW 물의 이온화 그러니까 워터 그래서 KW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KW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곱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온도의 영향만 받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물에다가 뭔가 다른 물질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떨 거란 얘기냐면 KW 값은 일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8시네. 사실 이 얘기까지 마무리 짓고 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 KW가 어떻다더라라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나간 진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만 가지고 쪽지 시험을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부분들이고요. 약간 진짜 본격적인 내용들을 위한 빌드업들이 위주였다 보니까 사실 오늘 것 중에서 시험을 볼 만한 것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가역 반응이 뭐고 비가역 반응이 뭐고 그리고 용해평형에서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뭐 온도에 영향받고 이런 것 정도를 살짝 정리하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저 해갖고 평형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는 오늘 본 시험지를 아마 그냥 똑같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보다는 오늘 답지를 드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야물딱지게 해오시는 걸 이번 주에 좀 주로 해오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